안녕하세요. 돈이라는 게 있으면 자꾸 어디론가 새어나간다 하잖아요. 저 역시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린 나이부터 열심히 일을 하여 돈을 벌어왔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이 돈이 자꾸만 이상한 곳으로 새어나가는 느낌인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 원인을 알아보니 바로 남편과 시댁이었지 뭐예요. 내가 무슨 자기들 ATM인 줄 아는 이 사람들에게 꼭 복수를 해주고 말리라 생각을 하여 정말 큰일까지 벌였었는데요. 덕분에 지금은 너무 통쾌하게 잘 살고 있는 중이랍니다. 저는 이제 44살 주부예요. 저희 유년 시절도 순탄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이혼으로 엄마의 손에 자라게 되었거든요. 엄마는 혼자서 저를 키우느라 늘 고생이 많으셨었는데요. 아무래도 혼자 돈을 벌어야 하다 보니 그만큼 항상 바쁘게 살곤 하셨어요. 그렇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집안일이다 뭐다 혼자 알아서 해야만 했었는데요. 다른 아이들이 학원 다닐 때 저도 다니고 싶다 했었지만 그럴 만한 형편이 되질 않았었어요. 중학생이 되었을 때부터 방과 후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항상 학비를 벌기에 바빴었는데요. 사실 이 시기에 엄마 몸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시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몇 달 동안은 일을 쉬셔야만 했었거든요. 이때부터는 정말 집안 형편이 눈에 띄게 어려워지게 되었어요. 용돈은커녕 끼니를 때우는 것도 힘겨웠었는데요. 그렇게 제가 고등학교 졸업을 한 다음에는 바로 사회에 나가게 되었어요.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곤 했었는데요. 그래도 아쉬움이 있어 학업에 끄는 노치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렇게 검정고시로 겨우겨우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물론 대학교에 다니면서도 내내 학비는 전부 제가 벌어서 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새벽에는 편의점 알바를 다니고 낮에는 수업을 듣고 또 저녁에는 카페에서 일하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버티는 날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대학교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되게 늦은 나이에 복학을 한 오빠였는데 제가 한 2학년 때인가 붙어 보이더라고요. 원래도 놀기 좋아하고 약간 평소에도 자신감이 넘치던 오빠였거든요. 제가 평소 그런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당당하게 사는 것 같은 오빠에게 그만 푹 빠져버리게 된 거예요. 그 당시 제 남편은 집안이 잘 사는 편이었는데 오히려 어떠한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으며 자기 할 일을 꿋꿋이 하는 모습을 보며 저에게 호감을 가졌다 하는데요. 세상 천지가 뒤집혀도 자기 할 일을 할 것만 같았다고 그런 여자가 자기가 꿈꿔온 강한 여자라나요. 나는 예전부터 결혼을 해도 너처럼 생활력이 강한 여자랑 하고 싶었어. 내가 꿈꿔왔던 사람이야. 나도 오빠가 항상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다니는 게 보기 좋아요. 오빠만 괜찮으면 우리 조금 더 만나봐요. 저도 사실 그렇게 바쁘게 살기도 했고 또 가난한 집안에 있다 보니까 세상 어느 남자가 나를 원하겠어.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살았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저라서 더 마음에 든다. 더 좋다 했던 남편이기에 저도 마음이 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서로에 대한 마음이 확실한 편이었기 때문에 결혼까지도 어렵지 않게 골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문제는 결혼을 한 다음이었어요. 시댁에서는 다른 부분에 대해선 아무 말도 안 하셨었지만 저희 친정에 대한 불만을 항상 대놓고 티를 내곤 하셨었는데요. 특히 부모님이 이혼하셨던 걸 항상 거들먹거리는 거예요. 이전에도 계속해 언급을 하시곤 하셨지만 결정적이었던 건 바로 최근이었는데요. 저희는 항상 주말마다 시댁에 가 같이 외식을 하거나 같이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그러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시댁 식구들과 저희 가족이 모두 둘러앉아 도란도란 커피를 마시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시아버지가 대뜸 저를 보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결혼식 날에 어머님이 혼자 앉아 계시던데 괜찮으신가 모르겠구나. 예상하고 있었던 일이라 저희는 괜찮았어요. 오히려 모르는 사람 만치는 것보다 이게 더 나았죠. 하지만 그 많은 하객들이 온 자리에서 나는 좀 창피하더구나.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결혼식 때도 그렇게 민망했는데 나는 나중에 우리 손주가 태어났을 때에도 외가 쪽에는 할머니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게 참 마음에 걸린단 말이지. 아, 저희 엄마가 할아버지가 주는 사랑보다 더 많이 사랑해 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야 하지 않겠냐? 이혼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져야만 하는 거야. 이런 말씀을 시댁 식구들 앞에서 하는데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어쩜 그런 말을 대놓고 저에게 할 수가 있나 싶어 부끄럽기도 했고, 원래도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지만 괜히 더 무어라 하시는 게 서운하기도 했었어요. 사실 그 상황이 싫었던 건 그 누구도 저에게 괜찮냐거나 시아버지를 말리거나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치 제가 그런 소리를 듣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구는 거 있죠. 심지어는 남편마저 그런 태도를 보이다 보니까 더더욱 서운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그냥 모두가 저를 쳐다보는데 마치 제가 잘못한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게 되었죠. 숨이 턱턱 막히는데도 참고 그 상황을 웃으면서 넘겨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남편에게 물어보았죠. 당신은 그런 상황에 왜 아무런 말도 안 해줬어? 내 입장에선 얼마나 부끄럽고 힘든 상황이라는 거 알면서. 아빠가 무슨 나쁜 뜻으로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우리 집은 이혼을 하지 않았으니 어떤지 잘 모르지. 내가 상처받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는 거야?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아버님도 마찬가지야. 그게 얼마나 나한테 상처되는 말인데. 아빠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입장은 이랬다. 그냥 말씀하신 건데 네가 너무 예민한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에 발끈한다는 거야? 아무래도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지. 그 상황에 너도 아무 말도 안 했잖아. 게다가 우리 가족도 누구도 아빠한테 뭘 안 했는걸? 그러면 내가 그 상황에 아버님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해? 진짜 싫었으면 그렇게 했었어야지. 어물쩡하게 넘긴 너도 잘못이야. 그러니까 남편은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니었냐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거예요. 그날 밤에 바로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뭔가를 보여주지 않으면 이 상황은 내리 계속 될 거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저 정말 악착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엄마 얼굴에 먹칠을 하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승진을 목표로 두고 살았었는데요. 회사에서 새로 맡게 된 프로젝트에 밤낮으로 매달리게 되었고, 또 가정에서도 빈틈을 보이지 않으려 앉아있을 새가 없이 일하며 살았었답니다. 저도 남편도 중소기업을 다니는 중이었거든요. 결혼 초반에만 해도 남편이 수입이 조금 더 좋은 편이었는데요. 제가 죽어라 일해보자, 그 연봉 뛰어넘어보자 하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회사에 다니기 시작했답니다. 인정받기 위해 더 아둥바둥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알바만 하고 살았을 때 딱 하나 고마웠던 점은 잠을 오래 안 자도 되게 되었다는 건데요. 덕분에 저는 그 시간 동안 내 일에 더 몰두하며 지낼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저는 능력을 인정받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원래 초반에는 남편하고 비슷한 월급을 받는 신세였거든요. 하지만 제가 프로젝트를 도맡아 하게 되면서 슬슬 상사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회사 주력 상품을 최근 유행하는 팝업 스토어에 접목시켜 더 유명해질 수가 있게 만들어 보았는데요. 그렇게 프로젝트를 맡게 되어 성공적으로 런칭까지 이어갈 수가 있게 되었을 때 저는 회사에서 정말 주목받는 인재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어요. 솔직히 회사에서 여자가 인정받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한테 팀장 제의가 오게 되었을 때 제가 뒤에서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몰라요. 이제서야 내가 인정을 받는구나 싶어서 그 감격이 딱 북받쳐 오르는 거 있죠. 그렇게 저는 남편보다 더 일찍 직책을 달 수가 있게 되었으며 연봉 역시 이때부터 남편을 제치게 될 수가 있게 되었어요. 남편보다도 더 많은 돈을 벌어왔음에도 저는 절대 집안 살림을 놓고 살지 않았었어요. 퇴근하자마자 피곤해서 쉬고 싶다는 생각 누구나 하잖아요. 저는 근데 억척스러운 걸 알면서도 퇴근하고 나면 양말만 벗고 청소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집안일을 전부 끝내고 나서야 샤워도 할 수가 있었죠. 솔직히 절대 쉽지 않은 하루하루였거든요. 언젠가는 갑자기 머리가 핑 도는 느낌이 들기도 했었는데 이게 다 내가 피곤해서 그런 거구나 싶었을 정도였어요. 항상 피로회복제와 아메리카노를 달고 산다 할 정도로 이 두 음료의 도움을 많이 받기도 했었네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산들 뭐 하나요?
저희 남편이 제정신이 아닌데 말이죠. 남편은 겉보기에는 성실하게 직장을 다니는 것처럼 보였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아니었어요. 실상은 여기저기 들쑤시면서 떠드는 것에만 더 많은 에너지를 쏟는 사람이었거든요. 특히나 회사 사장하고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한다 했는데도 구체적인 성과가 하나 없었죠. 하루는 저에게 골프채 세트를 사야 한다 난리인 거예요. 골프채 세트를 하나 사야 하는데 괜찮은 건 200만 원쯤 하네. 그 정도 써야 할 것 같으니까 알아놔. 갑자기 무슨 골프채야. 당신 골프 치지도 않잖아. 이번 주에 사장님이랑 임원분들 골프 치신다길래 나도 좀 친다고 거짓말했거든. 그랬더니 바로 오라 하시더라고. 안 그래도 이번 주에는 인원 부족했는데 잘 됐다고 하시면서. 이번 주 한 번 칠 거를 200만 원어치를 사겠다고? 아, 그게 지금 무슨 말이야. 내가 사장님하고 이번 기회에 가까워지면 한 번이 두 번 되고 세 번 되는 거지. 아이, 센스 없게는. 아, 참. 그래, 알겠어. 그렇게 거금을 들여 골프채 세트를 샀고 그 주 주말 일요일에 남편은 회사 사람들과 골프를 치러 가게 됐어요. 밤늦게 술을 마시고 들어왔는데 어찌나 자신만만하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는지 그래도 간 보람은 있구나 싶은 거예요. 내가 오늘 사장님하고 얘기를 좀 해봤는데 나랑 성격이 잘 맞으시더라고. 이번에 들어가게 될 프로젝트에 같이 끼면 어떻겠냐 하시네. 정말? 어머, 대단하다. 이번에야말로 좋은 기회가 오겠다. 그래, 기왕 같이 하는 거 열심히 해봐. 그날 이후로 남편이 눈에 띄게 집에 안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쳐야 하려면 팀원들에게 술을 사주어야 한다나 뭐라나. 제가 그런 회사가 어디 있냐 하니까 원래 남자가 많은 회사는 그런 거라고 하면서 제가 뭘 모른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회사는 영 그러한 분위기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남편 말로는 자기네 회사 스타일이라 하니까 정말 그런 줄 알았었는데요. 매일매일을 그렇게 회사 사람들이랑 술을 먹고 남편 카드로 사는 날도 많았었는데 제가 한번 잔소리를 했었거든요. 지금 이 고지서 보여? 도대체 얼마를 쓰고 다니는 거야? 내 일에 또 참견하다. 이게 다 비즈니스라고 몰라? 그렇다고 해도 생활비에 지장이 가겠으면 어떻게 해? 다 그게 돌아오는 투자인 거야. 알지도 못하면서. 안 그래도 오늘 사장님 비서랑 얘기도 나눴어. 우리 사장님이 요즘 직원들 성과 세세하게 보고 계신다고 하더라. 내가 이번 기회에 콱 눈도장 찍을게. 걱정하지 마.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남편의 상황은 하나 변하는 게 없었어요. 그렇게 회사 내에 중요하다 하는 프로젝트는 진행이 되었는데 들어보니 남편이 아니라 다른 동료들이 맡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장하고 친분을 맺니 뭐니 하던 남편은 아직까지 승진은커녕 프로젝트 하나 제대로 맡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답니다. 그렇게 지지부진하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들리게 되었어요. 시댁에 밥을 먹으러 갔었는데 들뜬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민철아. 내가 너희 사장 엄마랑 노래 교실에서 만났는데 아우 정말 잘 맞던데. 거기 가봤어? 안 그래도 어떻게 됐나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어찌나 성격이 좋든지 나랑 그 언니랑 요즘에는 절친이라고 할 정도로 친하게 지내지 않니? 정말? 야, 진짜 잘 됐다. 역시 거기 간 보람이 있네. 남편이 그때 골프를 치러 갔을 때 들었던 거라고는 사장의 엄마가 노래 교실에 다닌다는 사실이었는데요. 그때 저희 남편이 저희 엄마도 그런 거 좋아한다. 갈 만한 곳이 없어 고민한다고 한다. 어디가 좋으냐 이렇게 물어봤다가 듣게 된 곳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려 거기로 다니게 한 거죠. 그렇게 시어머니는 그 인연은 더 깊게 만들겠다면서 저와 제 남편에게 은근히 경제적인 도움을 요구하기 시작했는데요. 예, 며느라가야. 내가 그래도 사장 엄마 생일에 선물이라도 좋은 거 해야지만 우리 아들 앞길이 잘 풀리지 않겠냐? 그러니까 네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구나. 네? 얼마를 해드리려고요? 내가 그래도 100만 원은 하는 스카프를 줘야 하지 않겠니? 거기는 사장 엄마인데 이 정도도 사실 성에 안 찰까 걱정이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비싼 걸 해드리다니요. 그러니까 네 돈 좀 빌려달라는 거 아니겠니? 뻔뻔하게 저에게 돈을 빌리는 시어머니를 보며 난감했었는데
이놈의 남편은 옆에서 말릴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더 거드는 거예요. 나도 사장님 눈에 들려면 우리 엄마가 거기에 잘 보여야 하지 않겠어? 좀 도와주라. 아니 이 큰돈을 그냥 덥석 빌려드리라고? 아이 우리 엄마가 안 갚는다는 것도 아니고 네 남편 미래가 달린 일인데 이 정도 투자도 아깝다는 거야 지금?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결국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에게 꽤 큰 돈을 빌려주게 되었는데요. 이후 그 돈이 돌아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답니다. 남편은 그 다음부터도 계속해서 자기가 잘 풀리면 우리 가족한테 다 좋은 거라 이야기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현실성 제로인 이야기만 되풀이했었는데요. 제가 몇 번이고 말을 했었지만 항상 약속만 할 뿐이지 행동은 하나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돈을 지금 더 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경제적인 역할을 네가 좀 해야 한다 이러면서 말이죠. 그렇게 저 혼자 경제적인 책임까지 져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고 남편의 지속적인 무책임함까지 견뎌야 하는 게 저를 더더욱 지치게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혼을 다짐할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생기게 되었죠. 저희 명의로 되어 있는 생활비 계좌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허락도 없이 큰 돈을 인출을 했던 거예요. 알림을 제 앞으로 해놓지 않다 보니 제가 몰랐던 거죠. 이번에 재래시장에 가려고 현금을 뽑는 도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이게 뭐냐고 물으니까 남편이 별거 아닌 일로 화낸다는 듯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그 사장 엄마한테 잘 보인다고 데리고 저기 강원도 여행 간다잖아. 원래 임팩트를 딱 박으려면 크게 잘해줘야 하는 거 알지? 아예 경비를 다 우리가 지불하기로 했거든. 뭐? 아니 그렇다고 이렇게 많은 돈을 써? 미친 거야? 지금 이 돈이 뭐 아깝다는 거야? 내 앞길을 위해서 투자하는 돈인데 이게 아까워? 야, 너도 정말 정없다. 이해 좀 해야지. 세상 천지에 돈 써서 승진하는 회사가 어디 있다는 거야. 능력이 아니라 돈으로 승진해도 너는 그게 좋니? 네가 다니는 것 같은 회사가 있는 반면에 내가 다니는 것 같은 회사도 있는 법이야. 네 방식이 다 맞다고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야. 제가 참아보려 했었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더라고요. 투자라는 게 하게 되면 성과가 보여야 하는데 돌아오는 것도 없고 소중한 돈만 다 날리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무슨 땅 파서 돈 버는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대하는 남편이 이해가 가지도 않았었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를 대하는 게 그냥 ATM 기계 대하는 구는 것 같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어요. 네 앞길을 위해서? 그럼 내 앞길은? 너는 이미 승진했잖아. 거기서 대체 뭘 더 올라가겠다는 거야? 네가 허락도 없이 내 돈을 빼가는 게 네 앞길이라는 거지? 나 더 이상 못 참아. 여태까지 꾹꾹 눌러 담아왔던 서러움과 실망이 결국 터져버리게 되었어요. 나는 무시 안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그걸 다 허투루 써버리게 되니까 허무함도 큰 편이었고요. 저를 아내로 본다기보다는 그냥 돈 벌어다 주는 기계,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 게 나아지면서 혼자 열심히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만은 없다 생각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답니다. 제가 바라던 인생은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이 나이 먹도록 열심히 일했던 건 나 자신과 돈은 없었지만 나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컸던 거의 엄마를 위한 일이었거든요.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사람처럼 취급하지도 않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위해서는 아니었기 때문에 고된 결혼 생활을 접는 게 맞는 거라 판단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이혼 소장을 접수하고 오는 길이었어요. 솔직히 여태까지 열심히 쌓인 감정 때문에 한편으로는 속 시원하다 싶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게 잘하는 걸까 싶은 거 있죠. 마음 먹은 거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 한켠으로는 또 복잡한 감정이 일었었거든요. 과연 내가 잘한 걸까 싶기도 했었어요. 그 순간 갑자기 핸드폰 벨소리가 들리는 거 있죠.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저도 놀랐는데요. 바로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어떻게 벌써 알았나 싶어 조마조마했었는데요. 그게 아니라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를 하는 거 있죠. 너 이번에 돌아오는 일요일에 내 생일인 거 알지? 네, 어머님 알고 있죠. 곧 생신이잖아요. 근데 어머님 저요.
넌 어떻게든 게 항상 내내 하는 법이 없냐? 꼭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근대 열을 붙여야 속이 시원해? 내 친구들 한 30명 불렀다. 내가 더 부르려다가 네 생각해서 줄인 거야. 맞벌이나 하는 네가 음식을 해봤자니까. 안 그러겠니? 아, 네, 어머님. 요즘 보니까 애기 엄마들 다 돈도 잘 벌고 집안 살림도 잘하고 하더라. 너는 내가 둘 다 잘하라곤 안 하잖니? 나 같은 시엄마가 어디 있다고. 음식은 제대로 잘 만들어라. 나 쪽팔리게 하지 말고. 순간 열이 확 뻗치는 거예요. 어쩜 시어머니 아니랄까봐 남편하고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 있죠. 남편 사장 어머니까지 오니까 잘 챙겨야 한다는 거라 돌려 말하는 거잖아요. 이혼 소장 접수까지 한 상황에서 이 같은 부탁이라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핸드폰을 한참 멍하니 있었는데요. 네가 무슨 개인 요리사도 아니고 평생 동안을 제가 남편과 어머니를 위해서 희생을 했었는데 그거라도 모자라서 이제 내가 이혼 서류를 접수한 마당에 이런 부탁까지 들어줘야 하나 싶은 거예요. 진짜 너무 화가 나니까 심장이 쿵덕쿵덕 뛰는 거 있죠. 분노를 터트리고 싶은 마음이야 당연히 굴뚝 같았지만 끝내 차분함을 유지했어요. 제가 진짜 모든 일이 끝나기 전에는 꼭 복수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평소처럼 침착한 목소리로 알겠다 대답을 했어요. 네, 어머님, 그렇게 할게요. 그래, 역시 우리 며느리다. 우리 집 며느리라면 그 정도는 기분이지 않겠니?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저는 가만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머릿속이 어지러운 거예요. 그러다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그래, 내가 앞으로도 이런 부탁 들을 일은 없을 거다. 이게 마지막이다 생각을 하면서 아주 특별한 생일상을 될 수가 있게 해주자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 생신날이 오게 되었어요. 아침부터 바리바리 장을 봐가지고 와서 시어머니 댁으로 향하게 되었죠. 집에 도착을 하니까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외출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 모습도 진짜 가관이었어요. 거실 한가운데에서 아주 한껏 멋을 내고 계신 거 있죠. 화려한 꽃무늬 블라우스를 입으셨는데다가 여태까지 한 번을 안건에 끼시던 큼지막한 진주 목걸이까지 걸고 계셨어요. 머리도 누가 봐도 미용실에 다녀오신 모습이었는데요. 저를 보자마자 그냥 힐끔 눈길만 주시고 도로 거울을 보시는 거예요. 언니, 메뉴 선정은 내가 굳이 안 해줘도 잘하지? 네, 그럼요, 어머님. 좋아하신다던 월남쌈이랑 시저 샐러드도 해드릴 거고요. 만두랑 그리고 아유, 됐다. 네가 알아서 했겠지. 내가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하니? 네, 제가 알아서 다 해놓을게요. 원래 이런 날에는 며느리가 다 알아서 하는 날이야. 내가 여태까지는 잘 안 시켰잖니? 너도 이제서야 한번 준비하는 거 솔직히 너 복 받은 거다. 저걸 말이라고 하는지 정말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여태까지는 시켰던 적은 없었죠. 하지만 굳이 호텔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드셔야지만 속 시원해 하시는 분이셨거든요. 그 비용도 전부 다 저희가 내야지만 만족해 하셨고요. 직접 만들라 한 적은 없었지만 정말 이런 걸로 생색을 낸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는 거 있죠. 중요한 날이니까 실수 없이 잘해야 하는 거 잊지 말고. 어제 말하셨던 대로 30인분 준비하면 될까요? 그래. 그 정도면 된다. 그리 많이 준비하라는 것도 아니니 괜찮지? 그럼요, 어머님. 제가 알아서 해놓을게요. 나는 노래교실에 갔다 와야 하니까 네가 알아서 잘 차려놔라. 음식은 내가 좋아하는 거 위주로. 배달 음식 절대 안 된다. 그런 MSG 가득한 음식은 다 티가 난다고. 무엇보다 내 친구들은 입맛이 까다로우니까 신경 잘 써야 하고. 알겠지? 네, 어머니. 기대하셔도 좋아요.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최대한 안 그런 척하며 웃으며 넘기려 했어요. 그렇게 제가 흔쾌하게 대답을 하니까 기분이 좋으셨나 봐요. 흥얼거리시면서 외출을 하는 거 있죠. 그리고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게 된 후에 저는 진짜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진짜 끝까지 나를 그렇게 보는구나. 내가 여태까지는 잘 당해주었을지 몰라도 오늘은 절대 아니다 생각을 했죠.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게 되며 시어머니가 좋아한다 하시는 메뉴 리스트들을 떠올렸어요.
잡채부터 시작해 월남쌈, 시저 샐러드 등 일부러 손이 많이 가게 되는 음식을 준비해봤어요. 가장 먼저 준비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매운맛 폭탄 닭도리탕이었어요. 큰 냄비에 물을 부어 평소처럼 똑같이 끓였었는데요. 마지막에는 고춧가루를 한 움큼씩 퍼서 잔뜩 넣어버렸어요. 요즘은 매운 고춧가루도 따로 나오는 거 아시죠? 그걸로 제가 일부러 사왔었거든요. 이뿐만 아니라 캡사이신 있죠. 그것도 몇 방울이나 떨어뜨렸답니다. 국물이 빨갛게 물 들어가는데 제 코가 찡하다 싶을 정도로 매운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 있죠. 이것만 했는 줄 아세요? 그 다음에 만든 게 바로 잡채였는데요. 원래는 간장이 들어가야만 하잖아요. 저는 간장병 대신에 식초병을 집어들었어요. 3스푼이나 들이부으면서 음식에 시큼한 맛을 더했답니다. 월남쌈을 싸면서도 그 안에 식초를 몇 방울씩이나 넣었어요. 코를 찌르는 시큼한 냄새 때문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는 거 있죠. 여기에 튀김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튀김옷 반죽에 물을 잔뜩 넣어서 완전 반죽이 흘러내릴 정도로 묽게 만들어 버렸어요. 준비해 놓은 재료를 튀김옷에 담았지만 기름 속으로 넣으니까 넣자마자 반죽이 완전 전부 떨어져 나가버린 거 있죠. 덕분에 재료만 덜렁 남았는데 이게 결과가 튀김이 아니라 무슨 기름과 재료의 이상한 혼합물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그 걸레짝 같은 음식 역시 접시에 올려놓았었답니다. 그렇게 모든 요리가 완성이 된 다음에 저는 일부러 주방을 더 엉망으로 어질러 버렸어요. 싱크대 안에는 일부러 온갖 음식물 쓰레기를 들이부었고요. 또한 설거지 거리도 산더미처럼 쌓아 놓아 버렸죠. 조리대 위에는 밀가루부터 시작해서 채소 찌꺼기와 물자국까지 아주 난리였었답니다. 무슨 음식이 터진 것 같은 몰골을 한 주방이었는데요. 그렇게 엉망진창이 된 주방을 보니까 더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흐뭇한 얼굴을 하며 시어머님을 기다렸었답니다. 예, 나왔다. 거실로 음식 좀 내오거라.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고 이윽고 시어머니와 시어머니 친구분들이 들어오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렇게 모두가 모이는 가운데 저는 웃으면서 준비했던 음식을 내왔는데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 위해 생신상을 이렇게 다 준비했어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모두가 음식 모양새와 냄새를 보면서도 이상하다 했었는데요. 그분들도 초대받은 입장에서 체면상 음식을 가릴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어머, 이 집 며느리가 음식을 무척 잘한다 하긴 했는데. 아유, 일단 먹어보자고요. 맛이 또 어떨지는 모르니까. 그렇게 음식을 한 입 먹어보더니 테이블은 금세 정적에 휩싸이게 되었어요. 매운 냄새 때문에 인상을 찡그리는 사람도 있었으며 튀김을 먹으려다가 손에 기름이 다 묻어버려 불쾌한 표정을 짓는 사람도 있었지요. 게다가 남편 사장의 어머니는 특히 한 입만 먹고 계속해서 물만 연신 들이키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그 앞에서 서프라이즈를 하나 제대로 준비를 해드렸죠. 어머님,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어머님 생신 선물로 뭘 또 준비했게요. 시어머니는 벙찌셔서 아무런 말도 못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모두가 저를 쳐다보는 가운데 테이블 한가운데에 이혼 서류를 올려놓았답니다. 사실 이미 이혼 서류 접수하고 왔거든요. 이처럼 기쁜 자리에 이혼 소식을 알려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았어요. 어때요? 정말 큰 선물이죠? 시어머니는 제 손에 들린 이혼 서류를 보는 순간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굳어버리셨어요. 놀라움은 물론 화난 듯한 얼굴로 서류를 보더니 주변에 앉아있는 친구분들의 시선까지 의식하면서 저를 쳐다보셨죠. 한참을 아무 말도 못하시다가 겨우겨우 입을 여셨는데요. 이게 대체 뭐 하는 거야? 네가 뭔데 이런 짓거리를 해? 너 미쳤어? 왜요? 저는 이런 짓 좀 하면 안 돼요? 한평생 저를 괴롭혀 오셔놓고 이제 와서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 친구들 앞에서 지금 나를 망신 주려는 거야 뭐야? 시어머니 말 안에는 당황스러움과 자존심이 가득했었어요. 여태까지 시어머니가 이미지 메이킹을 어떻게 하는지는 이미 잘 알고 있었거든요. 친구들 사이에서 시어머니는 항상 자기 자신을 잘난 사람으로 포장해 오곤 하셨었어요. 아들은 능력 있는 편이며 또 며느리는 가정적이라는 걸 어필하고 다니셨죠.
또한 우리 집은 항상 화목하다는 걸 강조하며 사셨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그런 이미지를 지켜드릴 필요가 아예 없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저도 사실 여태까지 많이 참았다는 걸 시어머니에게 토로했어요. 어머님, 저도 진짜 오랫동안 너무 많이 참아왔어요. 더 이상은 이렇게 안 살려고요. 제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요. 그래도 씨와 때가 있는 거지. 이건 지금 의도적으로 나를 엿먹이려고 그런 거잖아, 너. 제가 오죽하면 이랬겠어요? 저도 이러고 싶지는 않았는데 어머님이 끝까지 저를 무슨 식물 취급을 하셨잖아요. 시어머니 친구분들은 저희 사이에서 어쩔 줄은 몰라 하셨었는데요. 그중 한 분이 말을 꺼내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생일날 이렇게 하는 건 좀. 저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계세요? 잘 모르시죠? 아니, 우리 송 여사님은 자기가 항상 며느리한테 잘한다고 했었는데,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 내가 남이지만서도 이런 거 보는 건 좀 그런 거 같네. 그럼 제가 그 실체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왜 이렇게 했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니까 시어머니 친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역시 뭣도 없는데 워낙 있는 척을 잘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으니 얼굴이 시뻘개져서 정말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시어머니 친구분들의 웅성거림 사이에 저는 한 가지씩 저에게 했던 일들을 폭로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말하면서 얼마나 입술이 파르르 떨렸는지 모르는데요. 그래도 그렇게 항상 허세를 부리던 친구분들은 여기에 대한 진실을 꼭 아셔야 하지 않을까 했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죠. 어머님은 제가 결혼하자마자 저에게 가정 살림을 다 떠넘기셨었어요. 저는 항상 제 남편도 잘 챙겨야 하며 돈도 잘 벌어야 하고 집안일도 전업주부만큼 해야만 했었어요. 제가 열심히 살 수밖에 없었던 건 시댁에서 저희 친정엄마가 이혼한 걸 이유로 저를 늘 무시하셨기 때문이에요. 저더러 친정아빠가 안 계신 게 부끄러운 일인 것처럼 이야기하셨고요. 아니, 내가 언제, 그건 우리 남편이, 나는 아니에요. 그 상황에 같이 계셨었잖아요. 게다가 그런 상황이 한마디도 나무라지도 않으셨고 당연하다는 듯이 이야기하셨어요. 항상 생신날이 되면 호텔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하셔야만 했잖아요. 시댁에는 돈을 그렇게 많이 쓰게 해놓고 친정집에 돈 좀 쓰려 하면 얼마나 눈치를 주셨었는데요. 시어머니 친구분들은 제 이야기를 듣게 되며 웅성거리기 시작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빨개지다 못해 터지시겠다 할 정도였는데요. 그래도 저는 멈추지 않았었답니다. 그리고 남편이 승진 심사 준비할 때는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사장님 어머니에게 물질 공세를 해야지만 네 남편 앞길이 풀리지 않겠냐고요. 지금 사장 어머님이 하신 그 스카프, 그거 저희 어머님이 주신 거죠? 100만 원짜리잖아요. 그것도 다 제 돈이에요. 어머머, 아니 이게 그뿐인 줄 아세요? 강원도에 여행을 모셔가야 한다 이야기를 하면서 저와 남편 통장에서 돈도 몇백이나 빼가셨잖아요. 그게 전부 여기 돈이었다고요? 네, 참 기가 막혀서. 저에게 돈을 다 돌려주신다고 해놓고 저 지금 단 한 푼도 받은 기억이 없어요.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대체 저에게 갚을 생각은 있으신 건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렇게 이 집안의 ATM 기계였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내가 무슨 돈을 빌려? 그리고 빌렸다 해도 우리 가족을 위해 한 거지. 네가 이런 식으로 나를 매도해도 될 것 같아? 어머님, 이게 뭔지 아세요? 바로 차용증이에요. 어머님께 빌려드렸던 모든 돈이잖아요. 제가 여태까지 어머니가 남편 승진 위해서 꼭 써야만 하는 돈이라 해서 그렇게 빌려드렸는데 뭐 하나 돌아오는 게 없네요. 내가 곧 갚으려고 했는데 그걸 이딴 식으로 사람 망신을 시킨다고? 아까는 빌리지 않았다 하시고 이제는 또 갚으려 했다 하시고 자꾸만 말이 바꾸시네요. 저한테 돈 빌리실 때도 그러셨었는데 정말 여전하시네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내내 사장님 어머니를 보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특히 이건 꼭 말씀드려야겠다 하는 게 있었는데 바로 시어머니가 그 사장님 어머니를 욕했던 거였어요. 처음에는 몇 번 하다 말겠거니 했었는데 정말 마주칠 때마다 하길래 제가 혹시나 해서 몇 개만 녹음을 해놨었거든요. 녹음 어플을 켜놓고 식탁에 엎어놓으니까 아예 모르셨었거든요.
그렇게 녹음된 내용을 틀어드렸는데 듣자마자 시모의 얼굴이 싹 굳었어요. 아우, 사장 어머니면서 어찌나 짠순이처럼 돈을 아끼는지. 지 하고 다니는 건 다 명품인데 지보다 동생들 커피 한 잔을 안 사준다. 아유, 그렇게 짠순이처럼 굴면 좀 나은가 봐. 아니, 그렇게 쪼잔하게 살아서 아들이 사장이 됐나? 아이고, 웃겨. 겉보기에는 되게 그럴싸해 보이는 집인데 거기도 참 속이 엉망이더라. 특히 부자라 해서 잘 사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닌가 봐. 웃겨 정말. 부자 이미지는 그 언니가 다 망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뒤에서 욕했던 걸 들려주었고 그렇게 시어머니 체면도 아예 구겨지게 되었어요. 이거 다 기억나시죠, 어머님? 저한테도 우리 가족한테도 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잖아요. 모르시는 건 아니죠? 그렇게 순식간에 방 안의 공기가 굉장히 싸늘하게 변하게 되었어요. 사장님 어머니 얼굴도 굳어져 버렸고 저희 시어머니 얼굴도 새파랗게 질려버렸죠. 주변에 앉아있던 시어머니 친구들도 크게 웅성거리기 시작하셨는데요. 결국 사장님 어머니는 한숨을 크게 쉬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난 더 이상 여기 집안일에 끼고 싶지도 않네. 여기까지 할게요. 실례해요. 언니 오해해요, 오해. 그런 일이 아니고요. 오해든 뭐든 더 알고 싶지도 않고 지금 저 녹음이 거짓말은 아닐 거 아니야. 자기한테 정말 실망이다. 그리고 난 더 이상 이 일에 휘말리고 싶지도 않으니까 그만두자고. 그렇게 사장님 어머니가 집을 떠나시자마자 시어머니는 망연자실한 얼굴로 그 자리에서 바로 주저앉으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친구분들은 그 모습을 보며 더 크게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아유, 이게 다 사실이라는 거야? 아유, 이게 무슨 일이야? 아무리 그래도 자기 며느리를 그렇게 대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정말 어이없다. 우리 앞에서는 그렇게 잘 사는 척하더니 뒤에서는 아예 아니었네. 원래 저 언니 과시하는 거 엄청 좋아했잖아. 아유, 난 진작에 눈치채고 있었어. 이럴 줄 알았다니까. 그동안 그렇게 잘난 척을 하더니 결국 이렇게 될 것 같더라. 그렇게 시어머니는 친구분들의 말에 한마디도 하지 못했었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고요? 당연히 아주 난리가 나게 됐죠. 시어머니는 저를 죽이니만이 그러고 있었고 남편 역시 이게 지금 무슨 짓이냐면서 난리를 치는 거 있죠. 네가 이러고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냐? 미쳤지 아주. 정신이 나갔지 아주.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이야. 저는 아랑곳 안 하고 제 짐만 쏙 빼서 집에서 나왔어요. 이혼하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진짜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여태까지 저희 엄마 이혼한 걸로 트집 잡았던 거랑 여태껏 저에게 모질게 굴었던 것까지 제가 이혼할 때 쓰려고 진짜 열심히 죽자 살자 모은 증거들을 다 가지고 있어서 이혼 재판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었어요. 진짜 웃겼던 게 이혼 재판 가기 전에 하나 재미있는 일이 있었거든요. 바로 남편이 회사 승진해서 떨어진 거였어요. 게다가 트집까지 잡혀 잘리게 되었다 하는데요. 원래 승진 떨어진 거야 남편이 제 입으로 말해서 알고 있었거든요. 너 정말 미쳤냐? 아, 너 때문에 승진은 물 건너갔잖아. 이제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게 어떻게 내 탓이야? 어이가 없네. 네가 능력이 없는 걸 왜 내 탓을 해? 내가 잘 구슬리고 있었는데 너 때문에 망한 거잖아. 씨. 그걸 왜 사장님 엄마 앞에서 초를 치냐고. 참나. 그럼 그렇게 하기 전에 승진하지 그랬어? 다른 사람들은 너보다 더 빨리 올라가는데 넌 그 자리에서 혼자 발악하는 거 참 답답하지 않니? 이제 이혼할 거라고 아주 막말을 한다. 아, 내가 이혼해 줄 것 같아? 해주지 말아봐. 어떻게 되는지.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저에게 전화하고 문자로도 계속 뭐라 하는 거예요. 시끄러워서 수신 차단해버렸죠. 그 이후에 들려온 이야기도 가관이었어요. 남편이 워낙 그 회사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거기 직장 동료들하고도 연락처를 나눈 상태였거든요. 따로 산 지 꽤 됐는데 갑자기 그 직장 동료 중 한 분이 저에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어머, 안녕하셨어요? 갑자기 무슨 일로 연락하셨어요? 다름이 아니라 송 대리님이 전화를 안 받아서요. 저한테 빌린 돈이 있으신데 아직 안 갚아가지고. 회사에서 이야기하시면 되잖아요. 굳이 이렇게 따로 전화까지 하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송 대리님 잘리셨어요. 회사 안 나온 지 꽤 됐어요. 네? 잘렸다고요? 아니, 어쩌다가 그렇게 됐대요? 와이프분하고 지금 사이 안 좋다 뭐다 하시더니 진짜였나 보네. 아예 못 들으셨나 봐요. 이번에 새 프로젝트 들어간다는 거 하겠다 난리를 쳐서 시작하셨는데 제안하시는 거마다 기각당하셨거든요. 근데 진짜 무슨 말도 안 되는 트집이었어서. 어머머, 그러다가 잘렸어요, 그 사람? 예, 사장님이 이 정도 실력밖에 안 되면서 어떻게 프로젝트를 맡을 생각을 했냐고. 적어도 실력은 키워놔야 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진짜 사람들 다 들리게 소리 지르셨거든요. 원래 사장님이 그런 분이 아니신데 갑자기 그러셔서 저희도 완전 놀랐잖아요. 네, 일단은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근데 저도 이제 그 인간하고 이혼할 생각이라서 빌린 돈은 직접 받으셔야 할 것 같네요. 회사에서까지 돈이나 빌리고 다녔구나 싶어서 진짜 너무 꼴사 나온 거 있죠. 나한테 돈을 그렇게 받아간 것도 모자라서 직장 동료에게까지 빌렸었다니 싶어 어이가 없는 거 있죠. 결국 승진해서 떨어졌구나 싶었었는데 이렇게 트집까지 잡혀 잘리게 되니까 너무 쌤통이다 싶었어요. 그렇게 결국 남편하고는 이혼까지 가게 되었어요. 처음에 저를 봤을 때에는 네가 이혼 제대로 할 수가 있을 것 같냐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 있죠. 네가 한 짓을 내가 싹 다 가서 판사님 앞에서 이야기할 테니까 그거 보상할 준비나 해. 알았어? 아이고, 그렇게 해보든가. 너네 집에서 나한테 한 건 없는 줄 아는가 봐. 우리가 너한테 한 게 뭐 있다고 그래? 저는 재판에서 제가 당했던 모든 수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혼하기 직전까지 시어머니가 저를 무슨 식모 취급했던 것까지도 몽땅 이야기를 했죠. 처음에는 남편이 자기 집은 그런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와이프를 아꼈었다나 뭐라나. 그러는데 제가 냉큼 여태까지 녹음해왔던 걸 들려주었죠. 그 녹음기 속에는 저를 욕하는 시댁 식구들의 발언이 있었거든요. 아빠 없이 자란 애들은 어딘가 하나 모자라다 했었는데 우리 며느리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내 너를 욕하는 건 아니다만. 아유, 사돈이 너를 어떻게 키운 건지 모르겠다. 이런 거 하나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아빠가 없어서 그런가? 이래서 엄마가 돈 벌러 나가면 애가 못 배운다니까. 예상했지만 참 답답하다 너도. 솔직히 난 너무 편하다. 네가 아빠가 없으니까 용돈을 장모님한테만 드려도 되잖아. 녹음기를 통해 나온 말들을 들으니까 또 다시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제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참아왔었구나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남편은 녹음기에서 나온 말들을 듣고는 한숨을 쉬었어요. 결국에는 법정에서도 모두가 제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또한 시어머니가 저한테 쓰신 차용증과 그리고 평소 제가 얻는 수입이 더 높았다는 점, 그러니까 재산을 기여하는데 제가 더 높았다는 걸 증명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과 시댁에 있다는 점, 그리고 평소 가사 노동까지 모두 다 내가 했기 때문에 이 같은 요인에 따라 재산 분할까지 제가 더 유리하게 가져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이혼을 한 다음에도 저는 지금 사는 동네에 그대로 살고 있다 보니까 전 시모가 어떻게 사는지도 알고 있었는데요. 어차피 한 동네니까 아는 사람들은 끼리끼리 다 알잖아요. 마트 사장님이나 꽃집 아주머니 등 시어머니 사정을 아는 사람이 이미 많았거든요. 저를 볼 때마다 시어머니 얘기하느라 바쁘신 거 있죠. 얘기 들었어. 이번에 그 집하고 이혼했다면서? 그래도 이사는 안 갔네? 그럼요. 제가 이사 갈 일이 뭐 있겠어요.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요, 뭘. 그래, 그렇게 당당하니까 너무 보기 좋다. 그 집 사모님은 아주 죽상으로 다녀.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저는 어떻게 사는지 잘 몰라서요. 그렇게 힘들어하세요? 동네 사람들이 송간의 사모님 왜 저렇게 죽상이냐고 다 물어봐. 근데 사실 나도 그 댁 사모님 참 마음에 안 들었어. 맨날 뭐 자기 자랑만 하고 아주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잖아. 뒤에서 남 욕은 어찌나 많이 하는지. 나한테도 다른 아줌마들 욕을 그렇게 했었거든. 이거 언젠간 다 들통날 거라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무시하던 자기 며느리한테 당할 줄이야.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내가 말이 좀 많았지? 아니에요. 그러실 수도 있죠. 괜찮아요.
근데 그 사모님은 그러지 않았어도 문제가 참 많았던 사람이라 다른 사람한테도 그런 일 당했을 거야. 뻔해. 그러니까 그런 일로 너무 신경 쓰지 마. 알겠지, 새댁? 아이고, 이제는 새댁이 아니구나. 내가 뭐라 불러야 하나 몰라. 편하게 부르세요. 괜찮아요. 전시모가 그날 이후로 동네에서 고개도 들고 다니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꼬수었는지 몰라요. 저는 이혼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궁금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저는 이혼을 하니까 더더욱 멋진 삶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전에는 이혼하면 완전 나는 끝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럴 필요가 하나 없었어요. 돈 나갈 곳이 따로 없으니까 번 돈을 온전히 나와 우리 아이들에게 쓸 수가 있다는 게 제일 행복했거든요. 제가 이혼을 하니까 주변에선 저에게 너 얼굴이 폈다 이런 소리도 많이 하기도 했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혼한 후의 삶이 나쁘지 않다는 걸 느끼는 중이에요.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는 제 친구들은 이혼하길 잘했다 하며 동네 아줌마들까지 저를 응원해 주니까 더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야겠더라고요. 내 능력으로 팀장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으니까 이 능력으로 더 높은 자리까지 탐내보려 해요. 또 우리 아이들도 어디서 기죽지 않게 키워보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랍니다. 돈이 제 발목을 잡을 줄 알았었는데 다 뿌리치고 나니까 행복한 날들만 남은 것 같아 기분이 너무 좋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어요.